가정이란 기업과 같습니다. 한번 방치된 균열은 결국 무너집니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점 삼성상회를 세울 때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길이 금세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매일 손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매일 마음을 닫고 살림을 챙기고 가족의 일정을 세워야 비로소 굴러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그 손길을 당연한 거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가정에서도 신뢰와 감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외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보이지 않게 멀어지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붕괴를 시작한 겁니다. 한때 나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조직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내의 조용한 헌신,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그것이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왜 어떤 아내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남편을 멀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내가 삼성상회 시절에 깨달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법칙을 들으면 당신의 관계도 오늘부터 다시 달라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 이 말은 내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깊이 느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대구에서 작은 상점 삼성상회를 운영할 때 진짜 회사를 지탱한 것은 장부에 남지 않는 노력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창고 문을 열고 먼지 속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손들이 바로 회사의 근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끝에서 신용이 자라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가족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수고를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손길이 없다면 그 집도 회사처럼 하루아침에 멈추게 됩니다. 나도 한때 그걸 몰랐습니다. 삼성상회를 세우고 물건이 잘 팔릴 때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던 직원이 없었다면 아침에 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 안에서도 똑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벌어오니까 됐지라는 생각이 서서히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비서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회장님, 제 아내가 요즘 말을 안 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말했죠. 그게 더 위험하네. 여자가 말하지 않을 때 이미 마음은 멀어진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공장 숙소에 앉아 오랫동안 일하던 여직원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합니다를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밖의 일을, 아내는 아내 일을 책임지지만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도로의 미세한 금처럼 조용히 퍼져갑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알아보는 눈, 그게 신뢰의 첫걸음이고 기업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는 힘입니다. 대화의 질이 무너질 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회의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조직을 움직입니다. 가정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말의 수보다 중요한 건 말의 온도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누구나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상할 만큼 말이 줄어듭니다. 밥 먹었어? 내일 몇 시야? 문 잠갔어? 이 세 마디로 하루가 끝나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의 품질 관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장 경영을 하며 가장 무서웠던 건 침묵이었습니다. 불량품이 생겼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조직이 병든 증거였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조용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경고등입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아내가 무표정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짧고 눈을 피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죠. 그대는 아내의 눈을 보고 말한 적이 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반사반서야. 사람의 마음은 단어가 아니라 시선으로 느끼는 법이지. 삼성의 품질 검사도 같습니다. 100번의 대충 보는 눈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응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정을 다시 숨 쉬게 만듭니다. 나도 한때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시절, 집에 돌아가면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보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본다는 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라는 걸. 침묵은 폭발보다 무섭습니다. 분노는 아직 열이 있지만 침묵은 냉기입니다. 냉기가 스며들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다른 대륙에 있습니다. 나는 회장 시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그 한 문장이 조직을 살렸습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조용하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 있어?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집안일. 이 말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끝나지 않는 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공장도 조직도 완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일은 더 어렵습니다. 보상도 평가도 휴일도 없습니다. 내가 수원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장님, 매일 똑같은 일이라 지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정의 일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아내들이 매일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의 생일과 병원 예약을 챙깁니다. 그건 기업의 시스템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에서는 완벽한데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접시를 씻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과 기름, 그리고 허리의 통증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매일 1년 365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오늘도 회사가 집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품질의 99%는 반복해서 나온다. 가정의 행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소한 집안일 하나하나가 모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피로를 넘어 조용한 분노로 바뀝니다. 나는 한 임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는 접시 닦는 소리만 들어도 싫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누적된 무시의 결과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조직은 흔들립니다. 가정의 신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한다. 아내도 남편도 결국은 인정을 원합니다. 그 인정을 잃을 때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부부들에게 꼭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접시 하나라도 직접 씻어보시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 위에서 살았는지. 집안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시작하면 그 끝없는 일이 지옥이 아니라 평화로 변합니다. 당신이 먼저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꺼내는 그 순간 가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성장의 보폭 차이. 이 말이야말로 부부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같은 길을 걷던 동료가 몇 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 옵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초엔 모든 게 함께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은 꿈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남편과 아내의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고 아내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느낍니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삼성 상해가 잘 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지듯 가정도 함께 자라지 않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의 아내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은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의 성공만 말하고 미래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눈빛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기업의 시스템도 변해야 하듯 사람의 마음도 진화해야 합니다. 남편이 과거에 머무르면 아내는 현재를 혼자 살아야 하죠. 나는 회사에서도 자주 말했습니다.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다.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림의 아다 또 함께 보폭을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새롭게 배우려 하고 사회활동이나 취미를 시작했다면 그건 변심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때 남편이 왜 이제 와서 라고 말하면 그건 회사를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영자와 같습니다. 나는 늘 변화가 두려웠지만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든 사랑이든 정지한 순간 이미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내는 밖으로만 다녀.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네. 그건 아내가 자기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문제는 자네가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이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변화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의 기회다. 가정의 변화도 같습니다. 한쪽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한쪽이 그 걸음을 응원해야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위협이 아닌 함께할 성장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집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부란 결국 두 개의 다른 엔진입니다. 한쪽만 계속 회전하면 기계는 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결국 멈춥니다. 서로의 속도를 조율하고 맞춰주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가정의 시스템 경영입니다. 오늘 당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공부나 도전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응원할게. 당신이 성장하면 우리도 성장하니까. 그 한마디가 냉랭한 공기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보폭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걸으려는 의지입니다. 친밀함의 상실. 이 말은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말도 돈도 아니라 시선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곳을 향할 때 그때 이미 마음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직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지면서 숫자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보다 성과를 보게 되고 조직의 온기가 식어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TV, 휴대폰, 습관적인 대화만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 공기가 생겼지? 내가 경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장감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껴야 진짜 상황을 압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일이 줄어드는 순간 가정의 품질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배웠습니다. 어느 시절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왔고 식탁에 앉아도 시선은 문서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괜찮아. 웃으면 오늘은 기분이 좋네. 단 몇 초의 시선 교환이지만은 그게 우리 관계를 살려냈습니다. 가정의 친밀함은 대단한 말이나 선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눈빛, 손길, 그리고 마음의 응시에서 생깁니다. 삼성의 공장에서 품질이 무너질 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불량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정에 냉기는 대화의 부족이 아니라 서로를 보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눈을 마주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어느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데 공기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존재는 있으나 느껴지지 않는 관계. 그건 이미 함께 사는 타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은 보고서를 읽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 10초라도 눈을 바라보세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 눈빛 하나로 당신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에서 진심을 읽습니다. 그 진심이 사라질 때 사랑도 식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다시 만나면은 식었던 마음도 다시 불붙습니다. 나는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무너지고 바라보면 다시 살아난다. 가정의 친밀함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의 벽. 나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를 떠나는 순간 그들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영하던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달려온 임원들이 정년 퇴직 후 며칠 동안은 웃습니다.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허무함. 그 허무함이 바로 남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은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왜 더 멀게 느껴질까? 많은 부부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도 사람에도 두 번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듯 사람도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역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가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회장님, 이제 매일 아내와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대화할 시간도 없다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다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에서는 늘 직책보다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사람은 명함이 사라져도 역할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은퇴 후의 남편은 감독이 아니라 지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지켜보며 도와주고 응원하는 존재, 그게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직접 뛰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이제 일꾼이 아니라 조율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 준비를 나누고 하루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그게 바로 은퇴 이후의 경영 방식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쉬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을 경영할 때입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인생의 마지막 회사이자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안을 아내에게 기대며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아내는 점점 지칩니다. 이제 나까지 돌보라는 거야? 그 말 뒤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쪽은 쉬려 하고 한쪽은 더 짐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수십 년의 거리감을 한순간에 녹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함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떠나도 가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남편이라는 이름의 CEO로 돌아온다면 그 가정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인생의 성숙, 그건 결국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삼성 상회를 세울 때도 전자산업에 뛰어들 결심을 할 때도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라는 걸, 나에게 고독은 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국내 경제가 불안하고 모두가 주저할 때 나는 전자산업에 올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조용히 혼자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고독이 두렵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도 못 견딘다. 그 고독 속에서 방향이 나왔고 그 결단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피하려 하면 외로움이 되고 고독을 끌어안으면 성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자신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요. 진짜 고독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늘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병철, 너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나는 외부의 목소리보다 내 안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고독은 냉정하지만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성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혼자 계실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고독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 고독을 견디면 책임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 신뢰가 결국 회사를 그리고 가정을 지켜줍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고독을 피해 다니지 말아라. 그 안에 네가 찾는 답이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일터가 사라지고 친구들이 줄어들면 남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성숙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날 때 모두가 내게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게 내가 인생 후반기에 얻은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이뤄야 성장하지만 결국 혼자서 완성됩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위기는 시험이고 품질과 신뢰가 길이다. 이 말은 내가 평생을 걸고 믿어온 진리입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정치의 혼란, 그리고 산업의 격변기까지.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관계 그리고 신뢰. 그것이 무너지면 회사도 가정도 인생도 무너집니다. 내가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세웠을 때는 자본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신용만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말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믿음 하나가 회사를 지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품질은 기업의 얼굴이다. 그 말은 비단 회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결국 신뢰의 거래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말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품질 관리입니다. 삼성의 공장에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듯 가정도 매일의 작은 확인을 통해 유지됩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말고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 생각하게. 그게 바로 품질과 신뢰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나는 언제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때 묻은 기계, 땀에 젖은 작업복 속에서 진짜 답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돌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보국 시교를 외쳤습니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뜻이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그 말은 가정에도 통했습니다. 한 집이 바로 서야 한 나라가 바로 서는 법입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경영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보수하고 시스템이 흔들리면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인생 경영입니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공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분량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질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답은 관계의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늘 강조했던 말,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위기는 결국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된 이유도 기술보다 신뢰의 품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품질은 어떤가요? 당신의 가족, 동료, 친구는 당신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 자산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위기는 늘 온다. 하지만 품질과 신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